눈을 떠도 이미 늦었어, 서윤아. 방금 네 손가락으로 네 재산도 네 인생도 전부 나한테 넘겼으니까. 남편은 아내의 커피에 수면제를 타고 그녀의 손가락으로 재산 포기 서류에 지장을 찍으려 했다. 그러나 한서윤은 이미 그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쓰러진 척 눈을 감은 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다. 강민석이 사랑보다 탐욕을 선택하는 순간 전날 바뀐 서류는 그를 10억 원이 아닌 100억 원의 빚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함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강민석이 은색 쟁반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을 때 한소윤은 책상 위에 펼쳐둔 잡지를 넘기는 척하며 그의 발걸음부터 세웠다. 문턱을 넘기 전 한 번 카펫 위에서, 두 번 그녀의 의자 뒤에서 잠시 멈춘 뒤 다시 한 번. 평소보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다. 민석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흰 잔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오늘은 내가 직접 내렸어. 당신이 좋아하는 원두야. 서윤은 잔 가장자리에 어린 미세한 거품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올렸다. 당신이 커피를 다 타주고 무슨 바람이야. 민석은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꺼냈다. 바람이라니. 남편이 아내 챙기는 게 그렇게 이상해. 요즘은 내가 뭘 마시는지도 관심 없었잖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려는 거야. 그는 봉투를 손끝으로 두드리며 웃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봐줘. 부부 재산을 정리해두자는 간단한 합의서야. 서유는 잔을 들지 않은 채 물었다. 지금 꼭 해야 해. 민석의 눈빛이 아주 잠깐 굳었다. 당신은 나를 못 믿어. 그 질문은 내가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순간 민석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 네, 곧 끝납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안에 서명 받겠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니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서유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잔을 코끝에 가까이 댔다. 평소 즐기던 고소한 향 사이로 희미하게 쓴 약 냄새가 스쳤다. 민석이 통화를 마치고 창가로 걸어간 사이 서유는 테이블 한쪽에 놓여있던 그의 잔과 자신의 잔 위치를 바꾸었다. 두 잔은 같은 도자기 공방에서 맞춘 것이었고 손잡이 안쪽에 작은 흠집까지 비슷했다. 그녀는 미리 오른쪽 잔 손잡이에 투명한 매니큐어를 한 점 찍어두었다. 민석은 돌아서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왜 안 마셔? 그가 물었다. 서유는 바뀐 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삼켰다. 약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는 뜨겁고 씁쓸했다. 그녀는 일부러 미간을 찌푸렸다. 오늘은 좀 진하네. 민석은 안도의 숨을 감추려 입꼬리를 올렸다. 피곤해서 그래. 다 마시면 금방 편해질 거야. 편해진다고 잠을 잘 자게 된다는 뜻이야. 그의 대답은 너무 빨랐다. 서유는 두 번째 모금을 마신 뒤 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떨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무릎 위에서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가 풀었다. 민석은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어지러워 조금. 소파에 기대. 서류는 나중에 봐도 돼.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봉투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서유는 입술을 달싹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민석 씨, 정말 나한테 미안한 일 없어.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정한 남편의 표정이 돌아왔다. 당신이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눈 좀 감아. 내가 옆에 있을게. 서유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꺼풀을 내렸다. 마지막 기회는 그렇게 끝났다. 그녀는 몸에 힘을 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가 고개를 옆으로 떨어뜨렸다. 민석은 곧바로 다가오지 않았다. 먼저 그녀의 이름을 두 번 불렀다. 서윤아. 대답이 없자 손등으로 뺨을 가볍게 두드렸다. 한서윤 들려. 그녀는 숨의 간격까지 계산해가며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뒤 그의 손가락이 목 옆에 닿았다. 맥박을 확인하는 서툰 손길이었다. 그제야 민석의 호흡이 길어졌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안 했을까? 낮게 흘린 혼잣말에는 죄책감보다 안도감이 더 짙었다.
그는 서윤을 소파로 옮겨 눕히고 책상 위 서류봉투를 열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 안에서 칼날처럼 선명했다. 당신도 나중엔 이해할 거야. 내가 회사를 지켜야 우리 둘도 사는 거니까. 민석은 첫 장 아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이어졌다. 당신은 돈을 관리할 줄도 모르잖아. 장인어른이 남겨준 걸 그냥 쥐고만 있었지. 두 번째 장에도 서명했다. 그 돈을 내가 굴리면 몇 배가 돼. 그러니 이건 빼앗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쓰는 거야. 세 번째 장에서 그는 잠시 멈췄지만 내용을 읽지는 않았다. 제목 아래 깨알같이 적힌 문장을 손바닥으로 가린 채 표시된 칸에 이름을 썼다. 서윤은 감은 눈 아래에서 그의 모든 움직임을 그렸다. 붉은 표시가 있는 곳마다 서명하라고 한 것은 바로 그녀였다. 전날 밤 윤재하에게 보낸 마지막 수정 지시였다. 민석은 작은 인주를 꺼내 소파 옆 탁자에 놓았다. 서윤의 오른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의 손바닥이 축축하다는 것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긴장하고 있었다. 다만 멈출 만큼은 아니었다. 조금만 참아. 네가 눈을 뜰 때쯤이면 다 끝나 있을 거야. 민석은 그녀의 엄지손가락을 인주에 눌렀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이 피부에 번졌다. 서윤아, 네가 눈을 뜰 때쯤이면 네 재산도 네 인생도 전부 내 것이 되어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서윤의 가슴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조용히 끊어졌다. 분노도 아니고 충격도 아니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가 붙들고 있던 마지막 변명이었다. 민석은 그녀의 엄지를 서류 마지막 장에 네모난 칸 위에 눌렀다. 한 번으로 부족했는지 손목을 잡고 더 강하게 힘을 주었다. 이제 됐어. 그는 만족한 듯 숨을 내쉬었다. 이어 휴대전화로 찍힌 지문과 서명들을 촬영했다. 어머니 끝났습니다. 민석은 전화를 걸자마자 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남동 건물 지분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 계좌 위임은 내일 처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서윤이는 해외로 보내죠.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서윤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굽어졌다. 다행히 민석은 보지 못했다. 전화를 끄는 민석은 서류를 다시 훑었다. 그러나 그가 확인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서명과 지장의 위치뿐이었다. 페이지 아래쪽에 찍힌 율림의 흐린 아빈도 채무 인수인이라는 문구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자신이 준비한 문서와 종이 두께가 조금 다르다는 사실조차 그는 눈치채지 못했다. 탐욕은 사람의 시야를 좁힌다. 보고 싶은 것만 크게 보이고 자신을 삼킬 구멍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민석은 원래 봉투에 서류를 넣고 금고 쪽으로 걸어갔다. 그때 책상 위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서윤의 것이었다. 화면에 메시지 한 줄이 떠올랐다. 인수 완료. 민석은 고개를 돌렸지만 잠금 화면은 이미 꺼진 뒤였다. 그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이제 누구도 널 이용하지 못해. 내가 다 관리할 테니까. 말은 보호처럼 들렸지만 표정에는 소유욕만 남아 있었다. 그는 금고에 봉투를 넣고 번호를 누른 뒤 서윤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당신이 조금만 순종적이었으면 이런 방법까지 쓰진 않았어. 그가 손을 뗀 자리에는 서늘한 감각만 남았다. 서윤은 속으로 그 문장을 반복했다. 자신을 해친 사람이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는 말,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그 문장이야말로 그녀가 더는 이 결혼 안에 남아있지 않아도 되는 마지막 증거였다. 민석은 서재문을 잠그지 않았다. 약효가 최소 6시간은 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복도 끝에서 그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서윤은 그대로 누워 있었다. 곧이어 지하 주차장 쪽에서 자동차 시동음이 희미하게 울렸다. 그래도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벽시계 초침이 120번 움직인 뒤에야 눈을 떴다.
천장은 익숙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오른손 엄지를 바라보았다. 붉은 인주가 지문 사이에 끼어 있었다. 세면대에서 씻으면 금방 지워질 얼룩이었다. 그러나 서유는 닦지 않았다. 대신 휴대전화를 들어 잠금 화면을 열었다. 메시지는 예상한 시간에 도착해 있었다. 인수 완료. 최종 권리 이전 확인. 발신인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그녀는 그 번호가 해원자산의 재무 책임자 것임을 알고 있었다. 서유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사진을 찍었다. 책상 위에 2잔 열린 인주, 소파에 눌린 자국, 금고 앞 카펫에 떨어진 종이 섬유, 자신의 엄지에 묻은 붉은 흔적을 차례로 촬영했다. 윤재아가 현장을 손대지 말라고 했던 이유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증거는 언제나 큰 소리로 존재하지 않았다. 누가 무엇을 옮겼는지, 어떤 잔을 만졌는지, 어떤 순서로 서명했는지, 같은 작은 흔적들이 사람의 거짓말을 무너뜨렸다. 서유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얇은 은색 팔찌를 꺼냈다. 오후 내내 손목에 차고 있다가 민석이 커피를 가져오기 직전 서랍 안에 두었던 물건이었다. 장식처럼 보이는 작은 장치의 불빛이 아직도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은 중단되지 않았다.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방금 들은 말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이미 기억 가장 깊은 곳에 박혀 있었다. 대신 새 파일을 암호화해 율림의 보안 서버로 전송했다. 전송 완료 표시가 뜨자 손끝이 떨렸다. 이제 와서 두려움이 밀려온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계획이 실패하길 바랐다. 민석이 커피를 버리고 서류를 찢고 자신 앞에 무릎을 꿇으며 모든 것을 고백하길 바랐다. 그러면 한 번쯤은 용서할 방법을 찾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자는 그녀의 손가락을 도구처럼 사용했고 그녀가 깨어난 뒤의 삶까지 마음대로 정했다. 서유는 결혼 반지를 천천히 빼서 인주 옆에 내려놓았다. 반지는 책상 위에서 짧게 굴러가다 붉은 얼룩 가까이 멈췄다. 첫 번째 전화는 한태준에게 걸었다. 신호가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되었다. 서윤아, 오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그는 이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한동안 말하지 못했다. 태준도 재촉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빠 말이 맞았다는 말은 하지 마. 안 해. 내가 어리석었다는 말도 그것도 안 해. 민석 씨가 서명했어. 표시한 곳 전부. 수화기 너머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지장도 찍었나? 내 손을 잡고 직접 찍었어. 태준의 숨이 거칠어졌지만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지금 사람을 보낼게. 아니, 아직 오지 마. 한서윤, 내가 끝까지 하겠다고 했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동생을 보호하고 싶을 때마다 명령부터 내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래, 네. 결정대로 하자.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무너지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선택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준은 짧게 덧붙였다. 재아가 옆에 있다. 바꿔줄까? 서윤은 망설이다가 바꿔줘. 라고 말했다. 윤재하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또렷했다. 녹음 파일 확인했습니다. 현장은 그대로입니까? 네. 커피는 남아있습니까? 2잔 다 있어요. 만지지 마세요. 민석 씨가 자신의 잔이라고 생각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여전히 사람보다 증거가 먼저네요. 재하는 곧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잠시 뒤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당신을 살리려면 증거가 먼저여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어요. 몸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에 서윤의 손이 멈췄다. 재하는 이어 물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문서를 폐기하고 민석 씨를 상대로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물어요? 이 계획은 한 대표님의 복수가 아니라 당신의 결정이어야 하니까요. 서유는 금고를 바라보았다. 그 안엔 민석이 자신의 승리라고 믿는 서류가 들어 있었다. 실상은 그가 스스로 떠안은 100억 원의 채무 확인서였다. 그러나 서윤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 문서가 효력을 갖는 순간 그녀도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오래 침묵한 끝에 그녀가 말했다. 진행해요. 재하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후회는 이미 다 했어요. 전화를 끊은 서윤은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 너머 서울의 불빛은 평소와 같았고 한강을 건너는 자동차 행렬도 멈추지 않았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손가락의 붉은 인주가 유리 표면에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얼마 전까지 그녀는 그 손으로 민석의 넥타이를 골라주고 회의 자료를 정리해주고 그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투자 조언을 다른 사람의 말처럼 돌려 전달했다. 자신이 작아지면 사랑이 오래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작아진 사람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쉽게 밟힐 뿐이었다. 서유는 휴대전화에서 회원자산의 보안 앱을 열었다. 화면 중앙에 새로운 채권 정보가 떠 있었다. 채무자 강민석, 원금 100억 원, 개인 연대 책임 확인 대기. 그녀는 확인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조금 전 민석이 억지로 눌렀던 바로 그 엄지였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의 손목을 잡지 않았다. 누구도 선택을 대신하지 않았다. 서유는 스스로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짧은 문장이 나타났다. 권리 실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한 번 바라본 뒤 서랍을 닫았다. 사냥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문은 이제 막 잠긴 참이었다. 한서윤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침실 천장이 아니라 강민석의 얼굴이었다. 그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맞잡은 채 걱정스러운 남편을 연기하고 있었다. 창밖은 이미 밝았고 서재에서 들었던 자동차 소리로부터 적어도 8시간이 지나 있었다. 서유는 초점을 잡지 못하는 척 눈을 몇 번 깜빡였다. 여기가 어디야? 민석은 즉시 몸을 앞으로 숙였다. 집이야. 기억 안 나. 내가 왜 침대에 있어? 서재에서 갑자기 쓰러졌어.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다정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서유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천천히 물었다. 어제 당신이 커피를 가져왔던 것까진 기억나.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 민석의 눈에서 긴장이 조금 거쳤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는 게 차라리 다행이야. 당신이 쓰러지면서 많이 놀랐거든. 병원에는 갔어. 그 질문에 그의 손이 아주 짧게 멈췄다. 의사가 집으로 왔어. 단순한 과로라고 했어.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의사가 왔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침대 옆에는 처방전도, 진료 기록도, 약, 봉투도 없었다. 민석은 그녀가 더 묻기 전에 물컵을 건넸다. 며칠 쉬자. 남양주 별장으로 가면 사람들 눈도 피할 수 있어. 왜 사람들 눈을 피해? 당신이 쓰러졌다는 소문이 나면 장인어른 쪽 사람들이 또 나를 의심할 테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말은 이미 서윤을 세상에서 떼어놓으려는 계획의 첫 단계였다. 아침 식탁에는 평소보다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민석은 직접 죽을 떠주고 물의 온도까지 확인했다. 서윤은 숟가락을 들고도 먹지 않은 채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다. 어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지? 그녀가 묻자 민석은 태연하게 냅킨을 접었다. 별 얘기 안 했어. 재산 관리를 내가 맡기로 했고 당신도 동의했어. 내가 그래. 당신이 요즘 판단하기 힘들다고 했잖아. 서유는 놀란 얼굴을 만들었다. 난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는데 민석의 입꼬리가 굳었다. 기억이 없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야.
그는 곧 목소리를 부드럽게 바꾸었다. 당신이 직접 서명하고 지장도 찍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할게. 서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서류를 보여줘. 지금은 쉬는 게 먼저야. 내가 서명했다면서. 내가 보면 안 돼. 당신은 왜 항상 나를 시험하려고 해? 민석이 낮게 되물었다. 서유는 겁먹은 사람처럼 시선을 내렸다. 그 반응에 그는 다시 여유를 되찾았다. 오해하지 마. 당신 건강을 위해서야. 휴대전화도 며칠은 내가 보관할게. 내 전화는 왜 회사 사람들이 자꾸 연락하면 쉴 수 없잖아. 그는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서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휴대전화를 건넸다. 중요한 자료는 이미 보안 서버에 전송했고 해원자산 앱도 다른 비밀번호 아래 숨겨두었다. 민석은 화면을 확인한 뒤 만족한 듯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서윤이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식탁 아래에서 그녀의 발끝은 전날 밤 숨겨둔 작은 보조전화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윤재아가 한남동 집을 찾아왔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서류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고 표정에는 사적인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민석은 현관에서부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율림이 왜 우리 집에 왔습니까? 재아는 명함을 건네며 대답했다. 한서윤 씨의 기존 자산 위임 관계를 정리하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제 새로운 합의서가 작성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끝난 일인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민석은 한동안 그를 노려보다가 거실로 안내했다. 서윤은 담요를 두른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재하와 눈이 마주쳤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재하의 눈빛이 미세하게 달라졌다. 민석이 대신 설명했다. 당신 오빠 회사의 변호사야. 예전에도 몇 번 봤잖아. 서윤은 이마를 짚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어제부터 기억이 조금 이상해서요. 재하는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본 뒤 서류를 펼쳤다. 현재 날짜와 장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 변호사님이 의사는 아니잖습니까? 민석이 끼어들었다. 법률 행위 당시 의사 능력을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재하는 차갑게 답했다. 서윤은 창밖을 본 뒤 일부러 날짜를 하루 전으로 말했다. 민석은 안도의 기색을 숨겼고 재하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합의서 내용은 기억하십니까? 제가 재산 관리를 남편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직접 읽었습니까? 기억나지 않아요. 그 대답이 끝나자 민석은 급히 일어섰다. 오늘 확인은 여기까지 하죠. 아내가 피곤해합니다. 재하는 서류를 덮으며 서윤에게 말했다. 잠깐, 둘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스만데 인문공 공적 피곤해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면 기존 위임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민석은 얼굴을 굳힌 채 거실을 나갔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재하는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오히려 민석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건조한 어조로 몇 가지 형식적인 질문을 더했다. 그러다 서류 한 장을 서윤 앞으로 밀었다. 겉으로는 자산 목록이었지만 빈 여백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약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키지 마십시오. 서윤은 종이를 읽지 않은 사람처럼 밀어내며 말했다. 머리가 아파서 잘 모르겠어요. 재하는 펜 끝으로 다음 줄을 가리켰다. 오늘 밤 바로 나오십시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 말에 재하의 표정이 굳었다. 민석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 듯 했다. 남편이 모든 걸 결정하도록 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법률 대리인으로서 상관 있습니다. 난 당신을 선임한 적 없어요. 문 밖에서 민석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재하는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집에 본인의 의지로 남아 있습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민석에게는 기억이 흐릿한 아내의 망설임으로 들렸지만 재하에게는 명백한 거절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십시오.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서유는 물을 마시는 척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아직 나가면 안 돼요. 재하의 발걸음이 한 박자 늦어졌다. 그러나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석은 서윤이 잠든 줄 알고 서재에서 아버지와 통화했다. 침실 문 밖으로 나온 서윤은 맨발로 복도 카펫을 밟으며 서재 근처까지 다가갔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서류는 확보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자금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강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이번에도 빈손으로 오면 네 형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100억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잖습니까? 프로젝트 손실을 메우고 금융사 담보를 풀려면 최소 100억이다. 네가 벌인 일이니 네가 해결해. 제가 혼자 결정한 사업이 아닙니다. 성공했으면 네 공이고 실패하면 남의 책임이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흘 준다. 한서윤 재산을 가져오든 내 지분을 포기하든 선택해. 통화가 끊긴 뒤 무언가 벽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났다. 서윤은 재빨리 침실로 돌아가 이불 속에 누웠다. 몇 분 뒤 민석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잠든 아내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렸다.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내가 밀려나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서윤은 감은 눈 아래에서 차갑게 생각했다. 우리 둘이라는 말은 거짓이었다. 민석이 두려워한 것은 그녀와의 미래가 아니라 형에게 패배한 자신의 모습이었다. 100억 원은 회사를 살리는 돈이 아니라 그의 열등감을 덮는 가격이었다. 해가 진 뒤 민석은 회사로 급히 나갔다. 서윤을 감시하던 가사 직원도 그가 시킨 약을 찾으러 외출했다. 혼자가 되자 서윤은 침대 아래 감춰둔 보조 전화기를 꺼냈다. 재하에게서 메시지가 3개 와 있었다. 지금 위치를 보내십시오. 한 대표가 차량을 대기시켰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더 짧았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서윤은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민석의 서재로 들어가 금고 옆 책상에 앉았다. 전날 밤 민석이 사용한 노트북은 지문 인식으로 잠겨 있었지만 서윤은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뚜껑만 닫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키보드를 눌러 로그인 화면을 띄웠다. 비밀번호 입력란 아래에는 민석이 예전에 쓰던 문구의 힌트가 남아 있었다. 그는 중요한 숫자를 모두 성공한 날짜로 만들었다. 결혼기념일도 아버지 생일도 아니었다. 테이슝 디벨롭먼트의 첫 단독 계약 체결일이었다. 서윤은 8자리 숫자를 입력했다. 화면이 열렸다. 바탕화면 한쪽에 H10이라고 적힌 폴더가 있었다. 폴더 안에는 토지 매입 계약, 내부 자금 이동표, 차입 내역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하고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진행률이 절반을 넘었을 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사모님. 서윤은 몸을 돌렸다. 문 앞에는 민석의 비서 김아린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검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하린은 도망치듯 문을 닫은 뒤 말했다. 대표님이 두고 간 서류를 가지러 왔습니다. 방금 본 건 잊어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하자 하린은 오히려 고개를 저었다.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왔어요. 그녀는 검은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안에는 H10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정리한 내부표가 들어있었다. 여러 회사 이름 사이에 한 줄이 검게 가려져 있었고 끝부분에 해원자라는 글자만 남아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이 묻자 하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표님이 작년에 비공개 투자사에서 100억을 빌렸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개인 책임을 지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새 채권자가 누군지 알아요. 정확한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다만 회원으로 시작해요. 서유는 모르는 척 서류를 넘겼다. 하리는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대표님은 사모님 재산으로 이 채무를 없애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복사했다는 걸 알면 해고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 나한테 주는 거죠? 처음에는 대표님도 살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해외 요양시설을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걸 들었어요. 사모님을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유는 파일을 닫았다. 미는 오늘 여기 온 기록을 지울 수 있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현관 쪽에서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민석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것이다. 할인은 검은 파일을 품에 안고 숨을 곳을 찾았다. 서유는 노트북 화면을 보았다. 파일 복사는 아직 87%였다. 복도에서 민석이 가사 직원을 부르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할인 씨는 옷장 뒤 공간에 숨어요. 사모님은요, 내가 처리할게요. 할인이 숨은 직후 서유는 외장 장치를 뽑았다. 복사는 완료되지 않았고 일부 파일만 저장된 상태였다. 그녀는 노트북의 최근 접속 기록을 열었다. 할인의 사내 계정으로 전달된 문서 목록이 화면에 남아 있었다. 이 기록을 보존하면 할인이 자료를 빼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동시에 민석의 지시를 추적할 실마리도 될 수 있었다. 서유는 망설였다. 증거를 지키면 할인이 위험해지고 기록을 지우면 H10 자금 흐름을 입증할 중요한 연결고리가 사라진다. 발소리가 서재 문 앞에 멈췄다. 서유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할인의 접속 기록과 파일 전송 내역이 화면에서 사라졌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다. 민석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서윤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여기서 뭐해? 서윤은 당황한 척 노트북에서 손을 뗐다. 당신을 찾다가 들어왔어. 이 컴퓨터가 켜져 있길래. 내 방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랬잖아. 미안해. 기억이 잘 안 나서. 민석은 그녀를 밀어내듯 의자를 돌리고 화면을 확인했다. 폴더는 닫혀 있었고 최근 기록도 비어 있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바닥 안에 외장 장치를 숨긴 채 일부러 몸을 휘청거렸다. 민석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또 어지러워. 무서워. 그 한마디에 그의 의심은 우월감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당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서유는 그의 가슴에 기대는 척하며 눈을 감았다. 손안의 저장장치 모서리가 살을 파고들었다. 민석이 그녀를 침실로 데려간 뒤 할인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갔다. 서유는 욕실 문을 잠그고 저장장치를 확인했다. 복사된 파일은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자금 차입 계약의 첫 장과 채권 양도 통지서 일부가 남아 있었다. 채권자 이름은 검게 가려졌고 마지막 글자 몇 개만 식별할 수 있었다. 해원자산. 서유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자신이 만든 회사가 이제 민석의 숨통을 잡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그러나 파일 아래에는 예상하지 못한 문서가 하나 더 있었다. HC 프로젝트 초기 투자자 명단이었다. 가장 아래쪽에 율림의 내부 검토 코드와 윤재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재하는 이 프로젝트를 최근에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1년 전부터 민석의 차입 구조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보조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다. 재하는 첫 신호에 받았다. 지금 어디입니까? 그 질문부터 하지 말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H10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다. 무슨 파일을 봤습니까? 대답해요. 당신은 결혼 전부터 민석 씨가 나한테 접근한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재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한 대답이었다. 서윤은 이를 악물었다. 당신도 오빠도 전부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군요. 확인되지 않은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망가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당신은 그때 어떤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재하의 목소리에도 처음으로 감정이 섞였다. 우리가 막으려 할수록 당신은 민석 씨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를 판단했군요. 판단한 게 아니라 살리려는 겁니다. 난 당신들이 구해주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윤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100억의 새 채권자가 누군지 이제 나도 알아요. 욕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기억을 잃은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 밖에서는 민석이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욕실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한서윤은 외장 저장 장치를 세면대 아래 수건 틈에 밀어넣고 보조 전화기를 가운 주머니에 감췄다. 문이 열리자 강민석이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젖지 않은 서윤의 손과 잠긴 문 거울 앞에 놓인 물컵을 차례로 훑었다. 왜 문을 잠갔어? 서윤은 일부러 눈을 피했다. 씻으려고 했어. 옷도 안 벗고 그는 안으로 들어와 선반과 쓰레기통까지 살폈다. 서윤은 뒤로 물러나며 기억이 흐릿한 사람처럼 관자놀이를 눌렀다. 당신이 자꾸 무섭게 굴잖아. 민석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다. 전화 줘. 아까 가져갔잖아. 다른 전화 말이야. 서윤의 심장이 한 번 세게 뛰었다. 그러나 얼굴에는 당황만 남겼다. 무슨 소리야? 민석은 대답하지 않고 가운 주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서윤이 몸을 돌리자 그의 손이 팔목을 붙잡았다. 기억이 없다면서 잠금 비밀번호는 기억하고 혼자 서재에 들어가 파일까지 뒤져. 파일을 뒤진 적 없어. 그럼 왜 접속 기록이 사라졌지? 그는 그녀의 가운을 뒤져 보조 전화기를 꺼냈다. 화면에는 윤재하와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민석의 얼굴에서 남편의 가면이 천천히 벗겨졌다. 언제부터였어? 서윤은 더 이상 겁먹은 표정을 유지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언제부터 정신이 멀쩡했냐고 묻잖아.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서윤은 아픔을 참으며 똑바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내 손가락을 인주에 누르던 순간에도 멀쩡했어. 짧은 침묵이 욕실 안을 짓눌렀다.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이 속았다는 분노였다. 민석은 서윤의 팔을 놓고 욕실 밖으로 나갔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해 전날 사용한 2개의 커피잔을 살폈다. 율림 측이 현장 보존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사 직원도 잔을 치우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의 잔이라고 생각했던 잔의 손잡이 안쪽에서 투명하게 굳은 작은 점을 발견했다. 서윤이 평소 바르지 않던 매니큐어 자국이었다. 민석은 2잔의 위치를 번갈아 보다가 주방 서랍에서 간이 검사 도구를 꺼냈다. 그가 약을 넣었던 잔에서는 짙은 반응이 나타났고 서윤이 마신 잔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바꿨군. 그가 중얼거렸다. 뒤따라온 서윤은 문가에 서서 대답했다. 당신이 자리를 비워줬잖아. 민석은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에는 짧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웃음이었지만 곧 비웃음으로 변했다.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약도 서류도 내가 뭘 하려는지도 당신이 어디까지 갈지는 몰랐어. 그래서 누워서 시험했어. 멈출 기회를 준 거야. 민석은 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누가 누구를 시험해. 당신이 나를 속였잖아. 서윤은 그의 뻔뻔함에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내 커피에 약을 넣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증명할 수 있어? 민석이 갑자기 물었다. 서윤의 눈빛이 굳었다. 그는 검사 도구를 들어 보이며 입꼬리를 올렸다. 약은 이 잔에 있고 당신은 마시지 않았어. 당신 몸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거야. 내가 당신에게 약을 먹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지. 서윤은 그가 죄책감 대신 법적 빈틈부터 계산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석은 이미 다음 거짓말을 완성하고 있었다. 이튿날 오전 서윤은 태준의 요구로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다. 예상대로 체내에서는 수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녀가 약이 든 커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팔목에 붉은 흔적과 녹음 파일은 남아 있었지만 민석 측은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서재 천장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소리가 없었고 각도상 서윤이 잔을 바꾸는 장면은 책장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화면 속 그녀는 커피를 마신 뒤 스스로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고 민석이 손을 잡아 지장을 찍는 동안 저항하지 않았다. 민석의 변호사는 이것이 합의된 자산 정리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녹음에 담긴 위협적인 말은 부부 사이에 과장된 농담이며 팔목의 흔적은 서윤이 쓰러질 때 붙잡는 과정에서 생겼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더 나쁜 것은 같은 날 오후 언론사 몇 곳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갔다는 사실이었다. 재벌가 출신 여성이 결혼 생활에 불만을 품고 남편을 함정에 빠뜨렸으며 최근 기억장애와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는 내용이었다. 한태준은 모든 보도를 막을 수 없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기사보다 빠르게 사교계와 금융권에 퍼졌다. 서윤이 병원 출입구를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남편에게 약을 먹였다는 주장이 사실입니까? 재산 합의 당시 의식이 있었습니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까?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조차 불안정한 사람의 증거처럼 소비되고 있었다. 검은 차 안에서 기다리던 윤재하는 그녀가 타자마자 문을 잠갔다. 당분간 외부 접촉을 끊어야 합니다. 서윤은 창밖의 카메라 불빛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숨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더 불리해집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라 내 이름을 지키려는 거예요. 율림의 회의실에는 한태준과 윤재하, 서윤 세 사람만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검사 결과, 보안 영상 분석표, 민석 측의 입장문이 놓여 있었다. 태준은 언론 대응팀을 투입하고 민석의 접근을 막겠다고 했지만 서윤은 문서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영상 원본은 누가 보관하고 있어? 재하가 답했다. 보안업체와 민석 씨 측이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편집 흔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잔을 바꾸는 장면은 사각지대입니다. 결국 내가 약을 마시지 않은 선택이 그 사람한테 유리해졌네요. 재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처음부터 몸에 약물이 남도록 한 뒤 바로 신고했으면 입증은 더 쉬웠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준이 재하를 노려보았지만 서윤이 먼저 웃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약을 마셨어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지만 결국 내가 더 완벽한 피해자가 되지 못해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재하의 표정도 굳었다. 당신은 위험을 알면서도 현장에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계획을 알렸으면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혼자 결정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갔고요. 김아린 씨를 살리려고 기록을 지웠어요. 그 선택 때문에 자금 흐름을 입증할 연결고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희생했어야 했어요. 나는 희생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다만 모든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도 없이 자신을 위험에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한테 나는 아직도 오빠 말을 안 듣고 사고만 치는 철없는 여자네요. 재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서윤이 듣고 싶지 않았던 인정처럼 느껴졌다. 태준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뒤 재하는 회의실 문을 닫았다. 앉으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창가에 선 채 돌아보지 않았다. 재하는 H10 초기 투자 검토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당신이 본 내 이름은 이 문서에 있습니다. 1년 전 민석 씨 회사가 율림의 차입 구조 검토를 의뢰했을 때 작성한 것입니다. 그때 이미 그 사람이 100억을 빌리려 했다는 걸 알았군요. 차입 계획만 알았습니다. 당신을 이용할 거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왜 나한테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 접근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재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민석 씨가 당신을 만나기 한 달 전 한 대표님과 장인 측 자산 구조를 문의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혼인 준비인지 의도적인 접근인지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 정도면 충분히 말할 수 있었잖아요.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모욕하듯 말했죠. 민석 씨는 내 성이 필요할 뿐이라고. 그때 당신은 그 말을 듣고 약혼 날짜를 앞당겼습니다. 재하의 목소리에도 오래 눌러둔 분노가 배어나왔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말했어도 당신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침묵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답에 서윤의 얼굴에서 빗기가 빠졌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내가 다칠 걸 알면서 지켜본 거네요. 알았던 게 아닙니다. 결과는 같아요. 그녀는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첫 장 아래에는 민석이 요청한 조사 항목이 적혀 있었다. 한씨 일가, 비상장 지분 상속 예정 자산, 혼인 후 증여 가능성, 사랑에 빠진 남자가 궁금해할 내용은 아니었다. 서윤은 그날 밤 민석과 처음 만났던 장소를 다시 찾았다. 청담동의 작은 갤러리는 문을 닫은 뒤였지만 당시 전시를 기획했던 관장은 태준의 요청을 받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관장은 오래된 행사 명단과 후원자 기록을 내놓으며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강민석 대표가 우연히 온 게 아니었어요. 서윤의 손이 명단 위에서 멈췄다. 무슨 뜻이에요? 강 대표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한서윤 씨가 참석하는지 확인했고 아들을 특별 초대 명단에 넣어달라고 했어요. 관장은 처음에는 단순한 사업 인맥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행사 직전 민석의 어머니는 서윤이 어떤 작품을 좋아하는지, 혼자 오는지, 가족과 사이가 어떤지까지 물었다. 그날 민석은 서윤이 가장 오래 바라보던 그림 앞에서 우연인 척 말을 걸었다. 그는 자신도 같은 작가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시 시작 전 작가 이름조차 몰랐다. 서윤은 그때의 대화를 선명하게 기억했다. 민석은 그녀가 가족 이야기를 피하자 자신도 재벌과의 경쟁과 통제에 지쳤다고 말했다. 평범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말도 했다. 그녀가 가장 듣고 싶었던 문장을 정확히 골라낸 것이다. 관장은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그날 강 대표 어머니 측에서 보낸 요청서입니다. 이제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요청서 아래에는 행사가 끝난 뒤 서윤의 반응을 알려달라는 문장까지 적혀 있었다. 서윤은 종이를 접으며 물었다. 오빠는 이걸 알고 있었나요? 한 대표님 쪽에서 몇 달 뒤 문의가 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태준도, 재하도, 민석도 각자의 이유로 진실의 일부를 쥐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그녀에게 온전한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민석은 그날 밤 늦게 율림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서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은 차에 기대선 그는 기자들에게 쫓기던 아내를 걱정해 찾아온 남편처럼 보였다. 서윤이 걸음을 멈추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할 말 없어. 당신도 이제 알잖아. 약을 먹었다는 증거도 없고 강제로 지장을 찍었다는 증거도 없어. 계속 가면 당신만 이상한 사람이 돼. 서윤은 갤러리에서 받은 요청서를 가방 안에 넣으며 물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민석의 표정이 달라졌다. 뭘 내가 누구인지, 우리 집에 어떤 자산이 있는지, 그 전시회에서 만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냐고. 민석은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차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다. 처음엔 알았어. 서윤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급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시작만 그랬어. 어머니가 당신을 만나보라고 했고 나도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결혼한 건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야. 사랑해서 내 재산을 조사했어. 당신이 먼저 나한테 숨겼잖아. 할 수 있는 게 많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 날 불쌍한 사람처럼 만들었어. 당신이 물건들을 불이익 일을 당신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그랬어. 그게 더 모욕적이야. 민석은 마침내 속에 쌓인 감정을 터뜨렸다. 당신은 언제든 나보다 위에 설 수 있으면서 일부러 내려와 준 척했어.
내가 무너질 때마다 뒤에서 조용히 해결하고 내가 모르게 웃었겠지. 난 웃은 적 없어. 하지만 즐겼잖아.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걸.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다. 서유는 자신이 사랑받기 위해 얼마나 자주 상대의 약함을 필요로 했는지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러나 그것이 민석의 배신을 정당화하진 않았다. 민석은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합의하자. 당신은 내가 약을 먹였다는 주장을 거두고 나는 언론에 당신 건강 문제를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서류도 부부 사이의 재산 조정으로 정리하면 돼. 그 서류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서윤이 묻자 그의 눈빛에 순간적인 불안이 스쳤다. 내가 준비한 내용이야. 정말 읽었어. 당연하지. 거짓말이었다. 서윤은 그가 아직 금고 속 문서의 실체를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민석은 목소리를 낮췄다. 율림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어. 특히 윤재아가 그래. 그 사람은 결혼 전부터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했어. 당신이 내게 접근한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 오빠의 명령을 따르는 거야. 당신이 독립하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 민석은 그녀가 가장 오래 품어온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가족의 보호가 통제로 변했던 기억 재아가 자신을 판단하던 시선 태준이 진실을 숨겼다는 배신감. 그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당신은 평생 한태준의 철없는 동생이야. 나와 있으면 적어도 내 아내였어. 서유는 조용히 되물었다. 당신 아내라는 자리는 약을 먹이고 손가락을 빌려 쓰는 자리였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멀리서 재하가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그는 두 사람을 발견하자 빠르게 다가왔다. 한서윤 씨, 차로 가십시오.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민석이 비웃듯 말했다. 봐, 또 명령하잖아. 재하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서윤을 보았다. 지금 이 사람과 단둘이 있는 건 위험합니다. 당신도 똑같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내가 어디에 있고 누구를 만날지 대신 결정하지 마세요. 재하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 말을 쓰죠. 안전을 위해서, 증거를 위해서, 절차를 위해서. 그러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틀렸다고 말해요. 당신은 지금 민석 씨의 도발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 판단하네요. 서유는 가방에서 율림의 출입카드와 보호 차량 열쇠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오늘부터 율림의 보호를 받지 않겠어요. 재아가 카드를 받지 않자 그녀는 차보닛 위에 내려놓았다. 한 대표님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내 오빠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민석은 승리한 듯 웃었지만 서유는 그에게 가지 않았다. 그녀는 두 남자 사이를 지나 주차장 출구로 걸었다. 재아가 뒤에서 이름을 불렀다. 한서윤 씨. 그녀는 잠시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틀렸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재하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져 있었다. 당신을 보호한다면서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혼자 가는 건 용기가 아니라 위험입니다. 서유는 손목에 은색 팔찌를 만졌다. 장치 안에는 민석이 조금 전 처음부터 그녀의 신분을 알고 접근했다고 인정한 목소리가 저장되어 있었다.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 판단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녀는 그대로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건물 밖에는 김아린이 보낸 주소가 도착해 있었다. 민석의 어머니가 보관 중인 원본 장부의 위치였다. 서유는 택시를 잡아타며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오전 10시 해원자산 회의실로 와. 당신이 직접 서명한 서류가 무엇인지 보여줄게. 전송 표시가 뜨자마자 민석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유는 받지 않았다. 이제 그가 불안해할 차례였다. 강민석은 다음 날 오전 9시 50분 해원자산 회의실이 아니라 태성개발본사 최상층 이사회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서윤의 메시지를 함정이라고 판단했고 자신이 가장 강한 장소로 판을 옮겼다. 긴 타원형 테이블의 상석에는 강 회장이 자리했고 그 오른편에는
민석의 어머니 오미경, 맞은편에는 이복형 강준석과 주요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민석은 한남동 금고에서 꺼낸 서류 봉투를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으며 자신 있게 말했다. 한서윤이 오늘 이 문서를 문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가족과 이사회의 사실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재산 관리 권한을 제게 넘겼고 그 자산을 담보로 HC 프로젝트의 손실을 정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강 회장은 봉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최소 100억 원입니다. 한남동 건물 지분과 금융자산 일부를 정리하면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준석이 비웃듯 팔짱을 꼈다. 처가 재산을 가져오는 게 경영 능력이냐? 민석은 그를 노려보았다. 가족 자산을 활용해 회사를 살리는 것도 능력입니다. 오미경은 아들의 말을 거들었다. 부부 사이의 합의가 끝났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서윤이가 요즘 상태가 좋지 않아 괜한 소란을 피우는 것뿐입니다. 비서의 안내도 없이 한서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한태준과 윤재아가 따랐다. 서윤은 누구의 팔에도 기대지 않았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민석이 기억하는 순종적인 아내와 전혀 다른 얼굴로 테이블 끝에 섰다. 내 정신 상태를 논하기 전에 당신이 서명한 문서부터 제대로 읽어보는 게 어때? 민석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얼굴을 굳혔다. 여기가 어디라고 마음대로 들어와. 서윤은 그를 보지 않고 강 회장에게 가볍게 인사했다. 초대받지 않은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과 재산이 이 회의의 안건이라면 당사자가 참석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 회장은 태준과 재하를 번갈아 본 뒤 손짓했다. 앉으시오. 괜히 밖에서 소문을 키우는 것보다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군. 민석은 서류 봉투를 자신의 앞으로 당겼다. 끝낼 것도 없습니다. 서윤이 직접 동의한 문서예요. 직접 읽어봤어. 서윤이 다시 물었다. 내가 준비한 내용이니까 알 필요 없어. 어제는 읽었다고 했잖아.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맞은편 빈자리에 앉아 손가락에 붉은 인주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엄지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내 손가락까지 사용했으면서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네. 오미경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서윤아, 부부끼리 해결할 일을 왜 회사까지 끌고 와? 네가 몸이 좋지 않아서 민석이가 대신 처리한 거잖니. 서윤은 차갑게 웃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해외 요양시설로 보내질 예정이라는 것도 부부끼리의 배려라고 생각하세요. 오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민석은 즉시 말을 잘랐다. 녹음을 왜곡하지 마. 당신을 쉬게 하려던 거였어. 그럼 서류를 공개하면 되겠네. 서윤은 윤재하를 바라보았다. 재하는 서류 가방에서 같은 형태의 문서 사본을 꺼냈지만 설명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원본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다. 강민석 대표가 직접 봉투를 열고 첫 장 제목을 읽으십시오. 민석은 불쾌한 얼굴로 봉투를 뜯었다. 첫 장을 꺼내던 그의 손이 중간에서 멈췄다. 문서 상단에는 그가 예상했던 부부 공동재산 관리 및 처분 위임 합의서라는 제목이 없었다. 대신 HC 프로젝트 채무 인수 및 개인 책임 확인서라는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사회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달라졌다. 준석이 몸을 앞으로 숙였고 강 회장은 안경을 고쳐 썼다. 민석은 첫 장을 뒤집고 두 번째 장을 확인했다. 문서 곳곳에는 자신의 서명과 인감이 있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재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문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HC 프로젝트와 관련된 100억 원의 채무를 회사 책임과 별도로 강민석 씨가 개인적으로 인수한다는 확인서입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서명한 건 서윤의 재산 위임서였어. 그렇다면 제목조차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뜻입니까? 재하가 물었다. 민석은 급히 마지막 장을 펼쳤다. 서윤의 지장이 붉게 찍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여기 서윤 지장이 있잖아. 이 여자가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한 거야. 재하는 마지막 장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오, 한서윤 씨의 지장은 채무 인수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확인란에 있습니다. 채무자는 강민석 씨 한 명이고 연대 책임 조항에도 한서윤 씨의 이름은 없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었다. 각 장 아래에는 민석의 서명이 반복되어 있었고 채무자의 자산 처분과 수익 배분에 관한 조항에도 그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누구도 대신 쓴 흔적은 없었다. 민석이 자신의 손으로 읽지도 않은 채 표시된 곳마다 남긴 서명이었다. 민석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한태준을 향해 몸을 돌렸다. 당신 짓이지. 당신이 문서를 바꿨어. 태준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 너무 간단한 대답에 오히려 민석이 말을 잃었다. 태준은 재킷 단추를 풀며 차갑게 덧붙였다. 네가 준비한 위임서는 전날 밤 이미 확보했고 같은 봉투에 이 문서를 넣었다. 오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사기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와 문서를 바꾸다니. 태준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한남동 집은 한서윤 명의이고 서윤의 동의를 받아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문서는 보존 중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석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 놓고 법을 말해. 태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내 동생 커피에 약을 넣고 의식 없는 사람의 손가락을 사용한 네가 함정이라는 말을 해. 서윤은 오빠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태준은 더 말하려다 멈췄다. 그녀는 민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오빠는 서류를 바꿨을 뿐이야. 당신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페이지마다 이름을 쓰고 개인 책임 조항 옆에 직접 표시한 사람은 당신이야. 난 네 재산을 넘겨받는 문서인 줄 알았어. 그 말이 당신을 구해줄 것 같아. 당신은 내가 거부하거나 질문할 수 없는 상태라고 믿었기 때문에 읽지 않은 거야. 내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라고 생각했으니까. 강 회장은 문서를 끝까지 읽은 뒤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채권자는 누구요? 그 질문이 떨어지자 민석의 얼굴에 잠깐 희망이 떠올랐다. 그는 급히 말했다. 기존 채권자와 협상하면 됩니다. 이 문서는 강요와 기망으로 작성된 것이니 효력을 다툴 수도 있어요. 윤재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툴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기존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은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도됐으니까요. 어디로? 강 회장이 다시 물었다. 재하는 이번에도 답하지 않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말할 차례라는 신호였다. 서윤은 가방에서 검은색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회원자산의 법인 자료채권 양도 통지서, 대금 지급 확인서가 차례로 펼쳐졌다. 현재 H10 채권을 보유한 곳은 회원자산입니다. 민석이 비웃듯 말했다. 정체도 없는 유령 회사잖아. 누가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한태준이겠지. 서윤은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법인 의결권과 최종 수익권자를 확인하는 문서였다. 가장 아래에는 한서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회원자산의 지분과 의결권은 전부 내가 가지고 있어. 이사회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민석은 서류와 서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입술만 움직였다. 네가 왜? 당신이 대출 만기를 넘기기 전에 기존 채권자로부터 100억 원의 권리를 사들였어. 정확히는 당신이 내 커피에 약을 넣기 사흘 전에. 거짓말이야. 너는 투자 실무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됐어. 당신이 그렇게 믿게 두었을 뿐이야. 서윤은 화면에 H10의 자금 흐름을 띄웠다. 민석이 빌린 자금은 토지 매입과 인허가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여러 특수목적 회사를 거쳐 계열사 손실을 숨기고 강 회장에게 성과를 부풀리는 데 쓰였다. 김아린이 제공한 내부 장부와 민석의 어머니가 보관하던 원본 일부도 함께 제시됐다. 오미경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부가 화면에 나타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자료를 어디서 구했어? 그녀가 묻자 서윤은 차분하게 답했다. 어머니께서 안전하다고 믿은 별장 금고요. 김 비서가 위치를 알려줬고 원본은
어젯밤 외부 보관기관에 맡겼습니다. 민석은 즉시 문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김아린을 찾아내기만 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표정이었다. 서윤은 그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김아린 씨에게 접근하지 마. 필요한 보호 조치는 이미 마련했어. 강 회장이 장부를 넘기며 아들을 노려보았다. 이 돈으로 계열사 손실을 덮었나. 민석은 입을 열지 못했다. 대답해.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임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 재산까지 훔치려 했어. 훔친 게 아닙니다. 서윤도 결국 이 집안 사람이고. 그 말에 서윤이 웃었다. 당신은 필요할 때만 나를 가족이라고 불렀어. 내 돈이 필요할 때는 아내였고 내 판단이 방해될 때는 환자였지. 그녀는 다음 화면을 띄웠다. 보안 카메라 영상과 함께 팔찌 녹음 파일에 음성 파형이 나타났다. 재한은 짧은 구간만 재생했다. 민석이 잠든 줄 알았던 서윤에게 재산과 인생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말하는 목소리, 오미경과 통화하며 서명받았다고 보고하는 목소리, 해외로 보내겠다는 말이 이사회실을 채웠다. 녹음이 끝나자 누구도 바로 말을 하지 못했다. 오미경은 아들의 팔을 잡으며 다급히 속삭였다. 민서가 농담이었다고 해. 서윤이 상태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고. 민석은 손을 뿌리쳤다. 조용히 하세요. 그는 서윤을 향해 소리쳤다. 너도 처음부터 녹음하고 있었잖아. 나를 자극해서 저 말을 하게 만든 거야. 나는 눈을 감고 있었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지시하지 않았어. 일부러 약을 안 마시고 누워 있었잖아. 그래,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서윤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다. 당신이 정말 내 손을 잡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멈출지.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당신은 나를 믿지 않았어. 믿었기 때문에 누웠어. 믿고 싶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어.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당신은 멈추지 않았어. 그 말은 비난보다 조용했지만 민석의 얼굴을 더 깊이 무너뜨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그러나 후회보다 공포가 먼저였다. 채권을 포기해. 원하는 게 이혼이면 해줄게. 언론에도 전부 오해였다고 말하겠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협상은 시작하지도 않았어. 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모든 자료를 회수하고 긴급 이사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오늘부로 강민석의 대표 권한을 정지한다. H10 관련 계좌도 전부 묶어. 민석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다. 아버지 저를 내치면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갑니다. 태성도 같이 무너져요. 이미 네가 무너뜨리고 있었어. 준석이 차갑게 말했다. 오미경은 강 회장 앞에 다가가 아들을 한 번만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그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할 만큼 아무런 쾌감도 느끼지 못했다. 오래 기대한 복수의 순간이었지만 눈앞에는 패배한 악당이 아니라 자신의 열등감과 욕망에 삼켜진 남자 한 명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용서할 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민석은 마지막으로 서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재하가 길을 막았다. 비키세요. 민석이 으르렁거렸다. 재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더 가까이 가면 보안 인력을 부르겠습니다. 서윤은 재하의 뒤에서 나오며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말할게요. 재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옆으로 물러섰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를 뒤에 숨겼을 사람이 이번에는 선택권을 돌려주었다. 서윤은 민석과 마주섰다. 당신이 진 빚은 나한테 무릎 꿇는다고 없어지지 않아. 해원 자산은 정해진 절차대로 권리를 행사할 거야. 불법적으로 숨긴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확인할 거고 나를 평생 내 밑에서 일하게 만들 생각이야. 아니. 서윤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야. 당신처럼 살고 싶지도 않아. 당신은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대가를 법과 계약에 따라 갚게 될 뿐이야. 회의가 끝난 뒤 서윤은 태성개발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건물들이 유리난간 아래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승리한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 손끝이 뒤늦게 떨렸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서재에서 민석이 자신의 엄지를 누르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재하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다가오지 않았다. 한참 뒤 서윤이 먼저 말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당신이 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윤 변호사님답지 않네요. 나는 오늘 내 역할이 당신 대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재하는 난간 너머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한 대표도 나도 당신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이유로 계속 결정을 대신했습니다. 민석 씨가 한 일과 같다는 뜻은 아니지만 당신의 선택을 가볍게 여겼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사과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늦었네요. 이스그나 원동 이유교릉 니롱 원동북에 이식은 늦었네요. 압니다. 재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용서해 주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한 뒤 서윤은 물었다. 오늘 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멈추겠다고 하면 멈췄을 겁니다. 오빠가 반대했어도 한 대표와 싸웠겠죠. 서윤은 처음으로 그 말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돌렸다. 아직 믿음은 시작일 뿐이었다. 옥상 출입문이 열리고 태준이 올라왔다. 그는 동생 앞에서 멈춰서더니 말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건넸다. 서윤은 받지 않았다. 안 추워. 태준은 익숙한 듯 직접 어깨에 덮어주려다 손을 멈췄다. 대신 코트를 난간 위에 놓았다. 필요하면 입어. 그 작은 행동에 서윤의 눈빛이 누그러졌다. 태준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집으로 가자. 당분간 내가 오빠 집에는 안 갈 거야. 그의 표정이 굳었지만 이번에는 명령하지 않았다. 어디로 갈 생각이야? 해원자산 사무실 근처에 집을 구했어. 내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대표로 복귀할 거야. 그 일까지 네가 직접 할 필요는 없어. 태준은 말하다가 스스로 멈췄다. 서윤은 조용히 기다렸다. 그는 문장을 고쳐 말했다. 힘들면 도와달라고 해. 그럴게. 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처가 많았지만 적어도 누구도 그녀를 데려가려 하지는 않았다.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민석이었다. 메시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네가 숨긴 것이 채권뿐이라고 생각하지 마. 곧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결혼 전 갤러리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구석에는 젊은 재하가 민석의 어머니와 마주 서 있었다. 서윤은 화면을 확대했다. 촬영 날짜는 그녀가 민석을 처음 만나기 사흘 전이었다. 방금 끝난 승리 뒤에 아직 설명되지 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재하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화면을 끄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한서윤은 태성개발 옥상에서 내려온 뒤에도 휴대전화 화면을 끄지 못했다. 결혼 전 갤러리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 속 윤재하는 강민석의 어머니 오미경과 마주 서 있었다. 촬영 날짜는 민석과 처음 대화를 나누기 사흘 전이었다. 서윤은 사진을 재하에게 내밀었다. 설명해요. 재하는 화면을 본 순간 표정이 굳었다. 한태준도 옆에서 사진을 확인했지만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재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오미경 씨가 갤러리 행사에 민석 씨를 넣으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죠? 말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웃었다. 당신들은 늘 증거가 없었다고 말하네요. 재하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오래된 음성 파일 하나를 찾아 재생했다. 오미경이 젊은 변호사에게 아들 혼사에 간섭하지 말라며 서윤이 어떤 사람을 만날지는 가족 간 문제라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어 재하가
민석이 서윤의 자산 구조를 먼저 조사했다는 점을 지적하자 오미경은 그것을 혼인을 준비하는 당연한 절차라고 둘러댔다. 이 파일을 한 대표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들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제안은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나를 더 미워하게 되더라도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을 설득하는 것보다 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집착했습니다. 사진은 그가 음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진실을 알고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그의 실패였다. 서윤은 그날 밤 해원자산 근처의 작은 임시 주거지로 옮겼다. 한남동 집에서 가져온 것은 옷 몇 벌과 어머니의 사진 오래된 노트 한 권뿐이었다. 태주는 직원들을 보내겠다고 했지만 서윤은 필요한 짐을 직접 골랐다. 다음 날 아침 해원자산 임시주주총회에서 그녀는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몇 년 동안 최종 수익권자의 이름만 알고 얼굴은 본 적 없던 회사의 주인이 바로 한서윤이라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서윤은 긴 연설을 하지 않았다. 오늘부터 해원자산은 강민석 개인을 파괴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정해진 원칙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는 회사로 돌아갑니다. 개인 감정으로 회수 범위를 늘리거나 법적 근거 없이 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재무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채무 전액을 즉시 청구하시겠습니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숨겨진 자산과 부당 이전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정상적인 생계까지 빼앗는 방식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빼돌린 재산은 전부 돌려놓게 할 겁니다. 그녀는 복수와 권리 행사의 경계를 분명히 그었다. 민석이 자신을 물건처럼 다뤘다고 해서 자신도 그를 소유할 이유는 없었다. 오후가 되자 민석이 해원자산을 찾아왔다. 대표 권한이 정지된 뒤 처음 보는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손에는 이혼 합의서 초안이 들려 있었다. 그는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해 줄게. 언론에도 당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은 전부 철회하겠다. 대신 채권을 없애줘. 서윤은 합의서를 넘겨보지도 않았다. 당신은 아직도 모든 걸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 100억을 개인이 어떻게 갚아? 아버지는 지분을 회수했고 회사는 나를 버렸어.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당신이 숨긴 손실과 거짓 보고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민석은 테이블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한참 뒤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당신을 만난 건 계획이었어. 인정해. 어머니가 당신이 온다고 했고 나는 그 집안과 연결되면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달라졌어. 당신이 웃을 때 좋았고 내가 늦게 들어와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 서윤은 조용히 들었다. 민석은 처음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당신이 내 문제를 몰래 해결했다는 걸 알 때마다 미칠 것 같았어. 나는 남편인데 당신보다 작아지는 기분이었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를 더 작게 만들었어. 당신이 나보다 약하면 안심됐어. 그 고백은 사랑의 말처럼 시작했지만 결국 지배의 언어였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당신은 나를 사랑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랑보다 열등감을 더 소중히 지켰어. 그 선택은 내가 대신 용서해 줄 수 없어. 민석은 마지막 카드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고소하면 태성도 다칠 거야. 당신 가족과 율림이 문서를 바꾼 사실도 공개될 거고. 서윤은 미리 준비한 서류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그래서 전부 기록으로 남길 거야. 당신이 만든 원래 위임서 오빠가 문서를 교체한 과정, 내가 동의한 시간, 당신이 서명한 장면과 녹음까지 우리에게 불리한 사실도 숨기지 않을 거야. 민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타, 스스로 위험해질 텐데 그래도 진실을 잘라내서 내게 유리한 모양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야. 서유는 이어 별도의 합의안을 꺼냈다. 민석이 숨겨둔 계좌와 타인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을 반환하면 회원 자산은 정해진 수입과 자산 범위 안에서 장기 상환 일정을 협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혼은 채무와 분리해 진행하고 그가 언론에 퍼뜨린 허위 주장은 공식적으로 바로잡도록 했다. 약물 사용 시도와 강제 지장 회계 자료, 은폐에 관한 자료는 관련 기관에 제출하되 결론은 절차에 맡긴다는 조항도 있었다. 나는 당신을 평생 내 밑에 묶어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만든 빚을 없던 일로 해주지도 않아. 민석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게 내 복수야.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내 복수는 당신 없이도 내 인생이 계속된다는 사실이야. 며칠 뒤 태성개발은 공식 발표를 통해 민석의 대표직 해임과 HC 프로젝트의 내부조사 착수를 알렸다. 오미경은 아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원본 장부와 자금 이동 기록이 확인되자 더 이상 모든 책임을 서윤에게 돌릴 수 없었다. 민석이 서윤의 상태에 관해 퍼뜨린 허위 정보도 정정됐다. 수면 성분이 서윤의 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대로였지만 커피잔과 구입 기록, 녹음 파일, 서류 작성 과정은 별도로 검토됐다. 결과가 하루아침에 확정되지는 않았다. 서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법과 절차는 복수극처럼 한 장면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대신 민석의 숨겨진 계좌가 동결되고 타인 명의로 넘긴 자산이 하나씩 돌아왔다. 그는 호화로운 집과 회사 차량을 잃었고 자신의 수입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현실과 마주했다. 그러나 서유는 그의 생계를 끊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그가 무릎 꿇는 사진을 언론에 흘리지도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굴욕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민석은 결국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마지막 서명 뒤 그는 오래 펜을 놓지 못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가 중얼거리자 서유는 조용히 답했다. 알았어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못했을 거야. 당신은 강한 나를 원한 게 아니라 당신보다 약한 나를 원했으니까. 공식 발표 다음 날 서유는 짧은 기자 설명회를 직접 열었다. 태주는 질문을 제안하자고 했고 홍보팀은 미리 작성한 문장만 읽으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로 했다. 저는 피해 사실을 과장하지 않겠습니다. 제 판단이 언제나 옳았다고 주장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위험을 알면서도 남편을 시험했고 그 선택 때문에 입증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타인의 약물 사용 시도와 강제적인 재산 처분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기자들은 회원 자산이 채권을 사들인 것이 계획된 보복이 아니냐고 물었다. 서유는 숨기지 않았다. 처음에는 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고 이후에는 남편이 스스로 만든 책임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공개된 기록과 절차로 판단받겠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불리한 선택까지 인정하자 민석이 만들어낸 피해망상이라는 프레임은 힘을 잃기 시작했다. 서유는 완벽한 피해자가 되려 하지 않았다. 실수한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도 다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남동 집에 들렀다. 서재에는 2개의 커피잔이 증거 수거 봉투에 담긴 채 사라지고 없었고 책상 위에는 붉은 인주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서유는 서랍 안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다. 버리거나 부수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은 사랑이 거짓이었다는 증거만은 아니었다. 자신이 왜 그렇게 오래 작은 사람이 되려 했는지 기억하게 하는 흔적이기도 했다. 그녀는 반지를 작은 상자에 넣고 어머니의 오래된 노트와는 다른 가방에 따로 보관했다. 민석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정리했지만 모두 없애지는 않았다. 과거를 지운다고 자신이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그녀는 집안을 한번 돌아보았다. 이곳에서 행복했던 순간도 분명 있었다. 그래서 배신은 더 아팠다.
서윤은 그 사실까지 인정한 뒤 문을 잠갔다. 이번에는 누군가에게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오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었다. 이혼 절차가 정리된 날, 태주는 해원자산 대표실을 찾아왔다. 그는 예전처럼 문을 열자마자 경호 인력이나 일정부터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산 화분 하나를 들고 서 있었다. 사무실이 너무 비어 보여서 당미, 서윤은 화분을 받아 창가에 놓았다. 태주는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한남동 집은 네가 원할 때 정리해. 내가 먼저 처분하지 않을게. 고마워. 그리고 윤재아 문제도 내가. 태주는 습관처럼 대신 해결하려다 말을 멈췄다. 서윤이 바라보자 그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응, 내가 알아서 할게.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동생에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없어진 뒤로 내가 널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킨다는 이유로 네가 실수할 권리까지 빼앗았던 것 같다. 서윤은 곧바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오빠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내가 위험한 선택을 하면 말려도 돼. 대신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할게.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은 지키겠다. 그는 나가기 전 문가에서 덧붙였다.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는 것도 내 결정이라는 걸 잊지 마. 이번에는 서윤도 웃었다. 윤재아는 그보다 일주일 뒤 해원자산의 법률 대리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후임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인계하고 이해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뒤에야 서윤을 찾아왔다. 대표실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평소의 정장 대신 어두운 코트와 셔츠 차림이었다. 손에는 서류 가방도 없었다. 오늘은 무슨 자격으로 왔어요? 서윤이 묻자 재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는 결혼 전 갤러리 사건과 그 이후의 침묵을 다시 사과했다. 나는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서 당신을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이 다친 뒤에야 내가 옳았다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건 보호가 아니라 오만이었습니다. 서윤은 책상에 기대어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내가 용서해 주길 바라요. 아닙니다. 용서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왜 왔어요? 재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좋아한다고 말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로 당신의 판단을 흔들 생각은 없습니다. 거절해도 되고 시간을 달라고 해도 되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해도 됩니다. 서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남자가 언제나 정답처럼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런데 지금 그는 처음으로 결과를 통제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당장은 믿을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만나볼 수 있어요. 변호사도, 오빠, 친구도 아닌 사람으로. 재하에 굳어있던 얼굴에 아주 느린 미소가 번졌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첫 약속은 화려한 호텔도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식당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해원자산에서 2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서윤이 먼저 도착했을 때 재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밀봉된 병커피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서윤이 앉자 병 하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주문하기 전에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고른 음료를 바로 마시라고 하는 것도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윤은 병을 내려다보았다. 뚜껑의 봉이는 뜯기지 않았고 옆에는 메뉴판과 빈 컵이 놓여 있었다. 재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걸 마셔도 되고 다른 걸 주문해도 되고 자리를 떠나도 됩니다.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내가 떠나면 붙잡지 않을 거예요. 붙잡고 싶겠지만 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녀는 병을 손에 들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다. 한때 커피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빼앗는 도구였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손목을 잡지 않았고 아무도 눈을 감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서윤은 직접 봉인을 뜯고 컵에 커피를 따랐다. 한 모금 마신 뒤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너무 달아요.
재하의 얼굴이 굳었다. 다른 걸 주문하겠습니다. 서유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선택했으니까. 창밖으로 퇴근길 사람들이 지나가고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거대한 선언이나 완벽한 승리로 시작되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고 사랑 앞에서도 스스로 선택하는 평범한 하루로 시작됐다. 서유는 다시 커피를 마셨다. 이번에는 눈을 감지 않았다.